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집중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경기 안산시에서 또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여파로 1,1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에서 시범 철수한 상대방 GP를 상호 검증했습니다. 남북이 상대 GP 구역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택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인 택시에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감차 보상금도 올려서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 당시 승무원이 열차 팀장과 협의를 하느라 일부 객차에 대피 명령이 늦게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 소식으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눈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데 당장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눈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출근하던 새벽 3시 때에도 눈발이 약하게 날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람 캐스터, 무엇보다 출근길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제 날도 밝았고 차들이 제일 많이 몰릴 시간대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많은 양의 눈을 예고 드리고 또 그 때문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예보와는 다르게 많은 적설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서해상으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또 서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표 부근의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가 이 눈구름의 발달도 더뎌지면서 예상 적설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 정도, 그 밖에 내륙과 서해안 지역은 1cm 안팎으로 눈의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아주 살짝 내리거나 눈발이 살짝 날리는 수준인데요. 오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적설량이 많이 변경이 된 만큼 그 점 참고하시고 나와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점점 더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눈은 모두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2.1도고요. 춘천 영하 5.6도입니다.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전주 영하 1.1도, 대구 영하 2.2도입니다. 한낮 기온도 역시 어제와 비슷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은 5도, 강릉은 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오늘 대구가 6도, 광주 7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또다시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예상보다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눈보다는 한파가 걱정인데 이런 와중에 온수관 파열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일산과 목동에 이어 이번에는 안산이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서 수송관이 터졌고 그 단지로 들어가는 온수와 난방이 맥없이 끊겼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온수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속에 고여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배관을 덧대기에 바쁩니다. 어제 오후 8시 35분쯤 안산시의 한 아파트 도로변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흰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직경 200mm의 열수송관이 파손된 겁니다. 지하 1.5m 깊이에 매설된 이 온수관이 파열돼 아파트 1,1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측은 파열된 온수관이 18년 전에 설치돼 강관에 부식이 일어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열배관이 피복이 파손이 돼갔고요. 피복이 파손되면서 그 안으로 이제 지하수가 침투가 되면서 강관이 부식이 돼서 피놀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쯤 복구가 완료됐지만 한파 속에 4시간 넘게 난방과 온수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한 4,000명이 살고 계신데
오늘 갑자기 날씨 추워져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내부 온도가 한 1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왜 난방이 공급이 안 됐느냐, 이 추운데 어떻게 됐느냐. 안산시는 전기장판과 핫팩을 제공했지만 안내와 배포는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임시복구는 마무리됐지만 연일 터지는 온수관 파열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네, 추위 속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 또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입주민들이 밤사이 이삿짐을 싸고 황급히 건물을 떠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7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기둥 쪽에서 아주 심한 균열이 발견됐는데 지난 봄에만 해도 이상이 없다고 안전점검을 통과했던 빌딩이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 건물에서 사무실 집기류 등이 쉴 새 없이 나와 이삿짐 차량에 실립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오늘 0시부터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선 겁니다. 사무실 짐을 거의 한 절반 이상 빠졌고요. 조금 남았어요. 12시 안으로 최대한 빼려고 노력합니다. 지하 7층, 지상 15층인 이 건물 2층 기둥에서 그제 낮 심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건물 내부를 더 살펴봤습니다.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갔습니다. 바닥도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때도 이렇게 크레이가 하면서 이게 위로 조금씩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일순간에 내려앉아 버려요. 전문가들은 27년 전 시공 당시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복 두께가 한 16cm, 파괴된 걸 뺀다 하더라도 13cm 정도 되거든요. 시공 당시에 정밀 시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자체도 이렇게 안 부서지거든요.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3월 안전점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A등급으로 판정했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 징후가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외부의 이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그렇게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뒤늦게 이 건물을 안전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분단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어제 있었죠.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지피를 제대로 철수했는지 검증에 나섰고 완전히 파괴된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검증반은 새로 닦은 오솔길을 통해서 남북을 오갔는데 이렇게 남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군사시설을 방문한 건 정전 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유지한 기자입니다. 북측 군인들이 새로 닦은 오솔길을 따라 노란 깃발이 있는 군사 분계선까지 내려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를 제대로 파괴했는지 살피러 간 우리 측 검증단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하기로 했던 GP는 남북이 각각 11개. 검증단은 먼저 모든 화기와 병력을 철수하고 지상 건물을 없앴는지 살피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원격 카메라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지하 갱도를 파괴했는지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오전엔 북측에서, 오후엔 남측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아래 검증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운데. 남북 군 당국이 상대방의 GP 지역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검증 작업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모두 군사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남북은 GP 시범 철수와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 등을 위한 착공식과 관련해 실무회의를 합니다. 우리 측 대표로는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측에서는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참석하는데 착공식 장소와 일정, 방식 등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착공식 개최를 위해서 실무 협의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X 탈선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텐데 특히 이 중에서도 3호차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10분 가까이 열차에 갇혀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열차 승무원의 말만 듣고 대피를 하지 못한 건데요. KBS 취재 결과 대피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열차 승무원은 반드시 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협의가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명의 승객을 싣고 달린 사고 열차. 승무원은 열차 팀장과 일반 승무원 2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 팀장은 1호차, 승무원은 3호차에 타고 있던 상황. 그런데 1, 2호차 승객들은 대피 명령을, 3호차 승객들은 기다리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2호차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방송을 할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동을 해서 비명령이 안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했었죠. 3호차 승무원이 열차 팀장과 무전이 닿지 않자 직접 만나기 위해 2호차로 뛰어간 겁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협의 후 대응해야 한다는 코레일 매뉴얼 때문이었습니다. 10분 가까운 아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받아야지 대피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2호차 쪽으로 가서 팀장님 지시 받고 그래서 이제 대피를 시킨 거거든요. KTX 승무원은 항공기 승무원과 달리 안전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열차 팀장은 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로 소속이 다른데 안전과 서비스 업무가 분리돼 안전 업무는 사실상 열차 팀장 1명이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열차 팀장은 본사, 승무원은 자회사로 보고하는 체계여서 무전 교신도 각각입니다. 관제나 상무관이나 회사에서 연락을 받으시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따로 이제 저한테 무전을 줄 겨를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 상황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정부가 철도에도 항공기 수준의 승객 안전 규정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전 최일선에 있는 승무원들의 업무 소통 체계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주로 하청업체들이 외주받아서 하다 보니까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있었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이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였습니다. 사망사고 역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졌는지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부모가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 씨는 그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살 외아들을 잃은 부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고를 수습하기보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묻는다. 그 위협 김군과 태안화력 김군 무엇이 다른가? 서부발전 측은 통상 노동자 1명이 설비 점검을 맡아왔으며 신고 시간이 1시간 늦어진 건 현장의 혼선 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안 신고했다고 해서 내려는 게 아니나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아니 너보고 신고하라 그랬는데 왜 신고 안 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왜 2인 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평소 안전규정이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카풀과 택시 업계의 중재를 위한 정부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카풀 서비스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로 인해 손실을 우려하는 택시기사들에게는 산업금 할당 부담을 없애주는 완전 월급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 수입이 한 달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루 14만 원가량의 산학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할당액을 채우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도 저희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최근 여당 카풀 택시 TF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산학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재원은 개인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감차할 건 감차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택시 발전재단을 만들어 택시기사 복지를 확대하고 택시 마일리지 도입, 요금 자율화폭 확대 같은 규제도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은 택시업계 수건이 대부분 담겼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택시 발전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업으로서 카풀을 한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간암에 걸렸다고 석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연하게 술, 담배를 즐기는 모습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과연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연장해 주는 게 맞느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기도 불쌍한 처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그 보도에도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네요.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하지만 7년 11개월 동안 단 63일 수감 생활. 간암 3기라며 보석으로 풀려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십니다. 떡볶이 집에서까지 맥주를 마시는 이 사람. 바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입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맥주를 드시는 거 8시 반에 들어가서 술 좀 드시고 거의 매일 술 드시죠. 이 전 회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였습니다. 구성 유지에 대해 어떤 부분을 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떤 게 죄송하세요?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이 전 회장. 하지만 법정에선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KBS의 황제보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재벌이 떡볶이를 다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국민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도가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 등이 나섰다며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검찰총장까지 태광그룹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배후 세력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말씀? 제 추측입니다. 아니, 추측을 법정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변론은 자유죠.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보석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국 교도소에 200명이 넘는 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의 보석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국세청이 주요 조세 포탈범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유죄가 확정된 사례들인데 평균 탈세액이 21억 원 정도 됐고 또 알만한 기업의 오너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회장은 직원들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원의 박성철 회장 역시 차명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등 25억 원을 탈루했다가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최근 1년 동안 연간 2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로 5번째 공개된 명단입니다. 명단에는 방산비리 등으로 기소됐다가 뇌물죄와 조세 포탈에서만 유죄를 받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평균 탈세액은 21억 원. 대부분 실제 거래하지 않은 매출을 만들어 부가세를 피했고 조세 회피처에 만든 차명 계좌나 현금 거래를 통해 소득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도 3곳 적발됐는데 여기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서 강제 출연금 288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포함됐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은 지난 2013년과 14년 해외 계좌에 있는 돈 130여억 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당대표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해 집권 보수당 내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신임 투표까지 가게 됐던 건데 일단 신임이 되면서 브렉시트 합의를 수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국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열렸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보다는 신임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The number of votes cast in favour of having confidence in Theresa May was 200 and against was 117.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당대표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년 안에는 다시 신임 투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전격 연기하자 신임 투표를 감행한 것입니다.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는 보수당 하원 의석의 15%인 48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열리게 됩니다. Today was inevitable. I put my letter of no confidence in back in July. It's disappointing we're here, but now we've got to deal with it. 신임 투표에 앞서 메이 총리는 영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대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change of leadership in the Conservative Party now will put our country's future at risk and create uncertainty when we can least afford it. 메이 총리가 승리함에 따라 당분간 리더십을 확고히 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지용입니다. 네, 이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스포츠 경기나 공연표 예매하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전쟁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순식간에 매진되는 표들이 정가의 수십 배 넘는 암표로 풀려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수영 기자가 암표 거래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 한 시상식장 앞. 암표상들이 버젓이 표를 팝니다. 이런 표는 대체 어떻게 구한 걸까? 알바들을 대여들면 붙어가지고 열리가 많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봐요. 암표상들의 비법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는 정보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매진된 공연의 취소표를 잡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해봤습니다. 10km 잡은 그럼 취소됐어. 근데 사실 이거는 손으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티켓을 뺏기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죠. 온라인 암표 거래를 역추적해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암표 가격을 묻자 12,900원짜리 표를 최고 50만 원까지 부릅니다. 며칠 뒤 구입한 암표 4장이 차례차례 도착합니다. 맛있어요. 우편에 적힌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간 상가 건물에서 만난 건 다름 아닌 여행사 직원들입니다. 표의 출처를 묻자 주최 측에 협찬금을 내고 외국인 관광객용으로 받아온 협찬표라고 말합니다. 일본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한국 애들이 구매를 해요. 그럼 제가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제 판매를 할 수, 지네끼리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표가 거래된다는 또 다른 시상식을 찾았습니다. 장소 어딘데? 호프집으로 오라는데?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탁자를 차려놓고 티켓 부스 마냥 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표의 출처를 따져 묻자 평소 알고 지내는 공연 관계자에게 받은 표라고 털어놓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바닥에 앰프 바닥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아는 분이 저도 좀 있어요. 협찬금을 주고받거나 공연 관계자에게서 흘러나온 표의 일부가 암표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은 업계 전체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5천만 원, 1억을 있겠다, 협찬을 하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거기에 3만 원씩 좀 주는 거예요. 또 관계자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정부의 단속이나 대책은 사실상 없고 암표 관련 법안 10여 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야 암표 근절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6시경에 첫 번째 날씨 전해드릴 때 산발적으로 눈이 살짝 날렸습니다. 1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눈이 제법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예상 적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많은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서쪽과 중부 내륙 곳곳에 많은 양의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서쪽 지역 대기가 건조한 탓에 눈구름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중부 서해안 지역은 이미 눈이 쌓여 있고요. 1에서 3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지만 그 밖에 중부지방 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많은 양의 눈을 예상하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오늘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참고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중부 내륙 지역의 대설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던 공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 전 장관은 당시 전범기업을 변호하던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그 위치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맡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6년 김앤장 고문이던 유 전 장관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니고 제가 김앤장의 고문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수도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정부 의견서를 받으려 했지만 외교부가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를 미루던 상황. 그러자 유 전 장관이 윤 장관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재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의견서가 김앤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앤장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한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확인하고 고문인 유 전 장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윤병세 장관에게 전해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두 전직 외교장관은 2006년 외교통상부 차관과 차관보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2013년 외교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역시 김앤장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유럽 전역이 또다시 테러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총격전의 용의자가 사건 당시 아랍어로 종교적 메시지를 외쳤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국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공식 규정했고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여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이곳을 공포로 몰아넣은 용의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두 3차례 총을 발사했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프랑스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대테러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IS 등의 테러리스트들처럼 범행 당시 용의자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온 겁니다. 용의자 집에서는 다량의 무기도 발견됐습니다. Le matin même, une grenade défensive, une arme 22 longs rifles chargées et plusieurs munitions, 4 couteaux.
이 지역 출신인 20대 용의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폭력과 강도 혐의로 20차례 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독일에서 복역한 뒤 프랑스로 추방됐고 극단주의 테러 위험 인물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가족 등 주변 인물 4명도 체포했습니다. 또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인 만큼 독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의 트럭 테러로 12명이 숨졌던 독일에선 국경지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가 안보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이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비상 경계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해마다 이맘때면 유럽 대부분 도시에서 열릴 정도입니다. 성탄 축제장이 또다시 테러 무대가 되자 유럽 곳곳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초호화 결혼식이 어젯밤 인도 뭄바이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의 딸과 인도의 억만장자 아들의 결혼식인데요. 13억 5천만의 인도 시장을 바라보는 전 세계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물론 연예계 스타들까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장거리 비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도에서 이런 결혼식,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소유 주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높은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저택 앞. 거리는 화려한 샹들리에로, 입구는 수만 송이의 꽃으로 꾸며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부터 인도 발리우드 스타들까지 하객 취재 경쟁이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를 방불케 합니다. 무케시 회장의 딸과 피라말 그룹 회장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무케시 회장은 지난해 기준 448억 달러, 50조 5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해 포브스 집계 세계 억만장자 19위에 오른 아시아 최고 부호입니다. 피라말 회장도 404위에 오른 억만장자입니다. 이제 두 가문의 영향력은 통신과 석유, 전력, 금융, 제약 등 인도 산업 전반으로 뻗게 됐습니다. 정계는 물론이고 글로벌 IT, 금융기업의 고위 경영자들의 축하 행렬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미국 팝스타 비욘세 등이 참석한 화려한 피로연을 열었던 이들은 결혼식 후에도 이틀간 피로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혼식에 1억 달러, 1,1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도 부유층의 결혼식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인도 철강왕 락시미 미탈의 딸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약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인도는 상위 10%의 부자가 국가 전체 소득의 55%를 가져가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슬란드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이슬란드 전설 속 산타클로스인 율라드인데요. 13명의 율라드는 아주 짓궂은 장난꾸러기 산타들로 산골짜기 곳곳에 숨어 있다가 성탄절 13일 전부터 하루에 한 명씩 마을을 찾아옵니다. 착한 아이에겐 선물을, 나쁜 아이에겐 신발 속에 썩은 감자를 넣어둔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생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급감해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75% 이상이 인조 트리를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화재 위험이 적고 보관도 간편하고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다 보니 생나무 재배 농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진흥위원회까지 만들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나무 트리의 장점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두 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이어 이젠 멀리 동해까지 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건데요. 해양경찰은 감시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단속을 피해 달아납니다. 모창 체증 실시하겠습니다. 보관 중인 오징어만 45톤,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항구로 압송된 중국어선, 선박 이름을 아예 지워놨습니다. 선명을 검은 패트로 가리고 불법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한글이 적혀있는 점으로 미뤄 과거 북한 수역에서도 조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적지인 중국 단중에서 동해까지 약 1,600km를 이동했습니다.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은 2004년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중국어선이 동해에서 우리 해경에 납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서해와 남해에서 집중됐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젠 동해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동해 NLL 인근에 중국어선 240여 척이 출현해 해경이 퇴거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동해든 서해든 어느 해역이 됐던 우리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이 불법 침범 조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선은 대부분 매우 촘촘한 그물을 쓰고 있어서 어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쌍끌이다 끌어가니까 오징어뿐만 아니라 먹이사슬까지 다 그러니까 오징어가 지금 씨가 마른 거예요. 해경은 함정 편대를 구성해 배치하는 등 동해 중국어선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 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에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유명 감독의 새 영화를 극장 개봉과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까지 직접 제작했는데 국내 기존 사업자들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신작입니다. 1970년대 정치적 경랑기를 겪고 있는 멕시코, 한 부잣집 가정부의 삶을 통해 계급 문제 등 사회 모순에 깊숙이 접근합니다. 영화 그래비티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쿠아론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올해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전 세계 배급을 넷플릭스가 맡으면서 이번 주 국내 극장 개봉 후 이틀 차이로 넷플릭스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Tiene mucha dificultad en encontrar espacios donde pueda tener un gran aparador. Eso ha sido un gran regalo que hemos tenido con nuestra relación con Netflix. 화제의 영화를 어디서든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공개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 일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CGV 등 국내 멀티플렉스 3사는 일제히 시장 질서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전 극장 상영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해당 영화 상영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다 넷플릭스는 최초로 한국 드라마를 제작해 다음 달 전 세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 배우 주지훈 등 국내 막강 제작진이 넷플릭스와 손잡은 겁니다. 대본 작업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훨씬 더 좀 자유롭고 그렇게 창작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류 콘텐츠를 세계적 배급망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의 영상 매체들에겐 적잖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길을 건너실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살피며 배려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한강 다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통 원활한 가운데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가장 이동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언주로 도심 방면 내곡나들목 일대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나기 어렵고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중앙대 입구까지 간간히 서행하고 있는 모습이며 서울 외곽 순환도로 남양주에서 강일나들목 지날 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집회 후 행진으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올림픽대로 암사역 입구 진출로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수소전지 공장을 착공하면서 야심찬 수소차 사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생산 능력을 5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수소차 투자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제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친환경차의 하나인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율이 99%나 됩니다. 부품 숫자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그다지 적지 않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생존에 유리하고 연관산업 파급 효과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50만 대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연간 경제효과 25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했고 세계 최고의 수소전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전지 시스템은 자동차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차 판매가 미미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수소차 굴기, 일본은 수소사의 실현을 선언하며 국가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승차 공유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확 바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GM은 자율주행 기반 운송 서비스 업체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손잡았습니다. 이처럼 발빠른 변신에 나서야 할 때 한국에선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퇴출되는 부문에 대한 연착륙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시에서 또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여파로 1,1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에서 시범 철수한 상대방 지피를 상호 검증했습니다. 남북이 상대방 지피 구역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택시 지원 방안을 정했습니다. 법인 택시에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감차 보상금도 올려서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 당시 승무원이 열차 팀장과 협의를 하느라 일부 객차에 대피 명령이 늦게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눈발이 제법 강해졌습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의 풍경들인데요. 눈이 제법 많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눈의 양은 그다지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정말 많은 양의 눈이 예고가 됐었는데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면서 오늘 예상되는 적설량은요. 중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cm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중부 내륙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예비 특보도 모두 해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은 어제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 기온도 영하로 크게 떨어져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